예, 그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대표님의 대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54차 원내정책회의 시작합니다.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여겨졌던 지진이 이제 우리에게도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무엇보다 인명, 재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상시적 비상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운전 상태를 각별히 주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형 지진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재앙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 여하에 따라 그 피해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진 대비는 아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난해 정부는 지진 관련 올해 예산 250억 원 중 77%인 194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중 지자체의 내진 보강 예산 155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비 143억 원이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지진 대비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국회도 지진 피해 복구와 재난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당도 조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당과 개혁연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인사, 정책, 예산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모두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국민의당의 무조건적 협조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슬그머니 협치와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딴판인 부적격 인사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자 국민의당만 탓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 때도 민주당 내부의 표단속도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부결된 것을 놓고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온갖 험담과 막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시 민주, 국민,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개혁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치와 연대를 말하기 전에 신뢰와 존중의 자세부터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지진의 진동이 수도권에 도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긴급 재난 문자가 먼저 도착했고 전문가들은 30분이 되기 전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에 비해 180도로 달라진 행정안전부의 대응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국가안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 13일 판문점 JS에서 벌어진 북한군 병사의 귀순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현장 대응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청와대와 합참이 긴급히 협의하는 동안 송영무 국방장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송영무 패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지 장관이 된 국방장관의 해명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신고리 569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결정을 신고리 569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전과 세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원전은 학습과 토론이 필요한 문제지만 세금은 정책과 재정 수요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공론화 방식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회피이고 포기입니다. 쓸데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됩니다. 공론화 방식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파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상황파는 상황파 만드는 일자리만 만들고 역할이 끝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 청년 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역대 최악입니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인 짓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3조 예산 투입, 속빈 강정이 돼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노사,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정책들을 제고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 등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진 대책의 현 주소는 건축물 내진 설계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전국 평균 내진 설계율은 평균 47.3%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이 위치한 경북은 36.3%로 17개 시도 중 14번째입니다. 민간 시설물은 더욱 취약합니다. 21.4%에 불과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안전 예산을 더욱 충실히 심사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상위 법안의 취지나 내용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시행령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의 결과가 보여주듯 여야 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뤄낸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상권 분립을 구현할 제도로서 깨져있는 국가균형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변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견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손쉽게 국정을 운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다 보니 정당 의회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군주정으로 가는 행태를 보인다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에 의해 무시됐을 때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추진해야 합니다. 2015년 본회의 표결 당시 압도적 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의 대표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습니다. 그때 제1야당의 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오늘 아침 5시 반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3개국 방문 후에 그 결과의 순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이 재지정이 안 됐고 중국에서 쌍중단 수용 불가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도 이전에 핵을 보유한 북한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정말 비즈니스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FTA, 방위비 분담금, 무기 구매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예산이 어제 아침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14일 날 통과되는 780조에 달하는 미국 국방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약 690조에서 무려 13.1% 늘어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670조보다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여러분,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정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늘려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을 재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력 부분에는 123억 달러, 13조 7천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방 예산이 통과된 날 우리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 예산안을 제가 참석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 국방 예산의 예결 특위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의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방 예산 규모는 약 43조 원으로 올해 비해 6.9% 증액했다고 정부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보다는 증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정부 재정 증가율인 9.6%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올해 14.7%였는데 내년에는 14.3%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위력 개선 부분의 예산이 13조 원에 불과하고 전력 운영비 인상의 대부분을 포퓰리즘적인 병사 봉급 인상에 치우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한 번 늘어나면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 예산 전체, 더 나아가 전 부처 차원의 재정 운영 전반을 검토해서 인상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사관 증원 문제가 예결위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핵 미사일과 주변국의 안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안보 논리 외의 안행부에서 할당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와대 현황판 포퓰리즘이 국방 예산과 인력 편성에 끼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안보 문제는 안보 논리로서, 그리고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편성과 그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는 생활이지만 안보는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한 안보 복지는 그 어떤 복지보다 우선이며 국가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식 의원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
한림 성심병원에 근무 중인 현직 간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성심병원은 재단 행사에 신입 혹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를 동원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거나 만삭의 간호사를 체육대회 응원에 참가시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환자 모집, 특정 정치인 후원 강요와 같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성심병원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간호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모 국립대병원에서도 연말 송년회를 이유로 간호사들이 장기자랑에서 자극적인 춤을 췄다거나 일부 사립병원 역시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할 간호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병원 구조는 인력난으로 인해서 간호사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은 물론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각종 행사에 차출돼 환자 돌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함께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그리고 교육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첫 월급으로 주는 악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공분하게 만든 관행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본의원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부를 상대로 전국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의 근로계약 현황 파악과 적정 임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간 3년 내에 입사한 간호사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인 교육부 역시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어제 14시 29분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고 16시 49분에 또다시 규모 4.6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만 한반도에서 총 136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중 52건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총 28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경북 영남권은 상시적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양산 단층은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길이 170km에 걸쳐 있어서 지질 구조 특성상 지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해 경주 지역에서 규모 5.1의 초진 발생 후 일주일 뒤에 규모 5.8의 더 큰 지진이 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포항에서도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40여 차례에 이른다는 보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보다 긴급 문자 발송 등 초기 대응은 나아졌지만 언제 또다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은 더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국내 활성 단층 지역 지도를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진 위험 지역을 우선 정해서 원전, 통신설비, 상하수 관거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대비해서 기상청을 비롯한 방재기관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재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화 의원께서 수능 연기 관련해서 발언했기 때문에 약간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수험생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점은 그동안 수능 시험을 대비해 수험생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능 연기로 인해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 입시 등 전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로 평창올림픽 개막 85일이 남았습니다. 주요 시설물 대부분 건립을 마치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성화 봉송도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피겨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참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한반도 긴장 해소에 대한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빈방이 있음에도 개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체 손님과 대회가 임박해서 숙박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창올림픽을 맞아 일주일쯤 올림픽 여행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은 숙소 예약 불발이 바로 여행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보통 3, 4개월 전에 항공 예약을 끝내는데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행기표부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언어적 제약으로 직접 숙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에어비앤비나 각종 호텔 예약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업체는 대부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림픽 입장권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상 종목 판매율은 30%대에 그치고 물론 빙상 종목이 70 내지 80% 높은 편이지만 설상 종목이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해당 지역 팬들이 올림픽에 올 염두도 못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열리는 패럴림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판매율이 4.3% 수준입니다. 조지기와 강원도는 동해에 2,261개의 실을 갖춘 10만 톤급 크루즈 여객선 2척을 확보하는 등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숙박업소 상인들이 빨리 밤을 풀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에 맞는 저렴한 겨울용 캠핑촌이나 이른바 고급형 캠핑인 글램핑 텐트촌을 운영하는 등 숙박 형태를 다양화하고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료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급감식비로 사용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에 월 평균 기본 급여는 약 14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책임있는 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 박아놨지만 예산 지원은 보육 원가에 해당하는 표준 보육료보다도 작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 환경에 교직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애결특위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애결특위에서 난도질을 당하는데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들의 자주 섞인 대화도 오갑니다. 현재 복지위는
대부분의 예산 심사를 끝내놓고도 여야 대립으로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결특위에서 부디 우리 아이들 보육 비용만큼은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반영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정부 여당에 호소합니다. 네, 제가 제4정례위원장인데요. 저도 SOC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진 말씀을 대책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 규모 5.8의 그 경주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해 어제 바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의 인명 피해 또 그리고 잇따른 재산 피해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진에 관해서는 88 올림픽이 있었던 88년 이후 지진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30년 걸치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보면 짚어보면 문제가 커서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274만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의 그러니까 5분의 1인 56만 동만 지진 설계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채 중에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5채 중에 한 개 동만 성능이 확보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제 좀 그 부산 경남 쪽에 많이 취약합니다. 부산 그리고 대구, 강원 이런 순서로 많이 취약하고요. 서울만도 그 확보율이 18.5%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저층주택 내진 성능 확보율을 보면 12.4%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내 이 저층주택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비율이 반이 넘는데요. 그러한 건물들이 강화된 이 내진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학교 건물 이런 것만 보더라도 23%만이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그런데 항상 재난이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소 잃고서도 외양골을 안 고치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외양간도 고쳐야죠. 직접적으로는 예를 들면 내진 설계를 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증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번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 노력 같이 필요합니다만 국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안전 예산은 우선순위 높여서 꼭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런 지진이 있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SOC 기반 시설이요. 철도, 도로 같은 경우요. 점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만, 이 원전, 또 통신시설, 댐, 이러한 이 대규모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즉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반드시 챙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필요한 재정 지원,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를 교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게 하고 더 이상의 2, 3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방송 장악을 계속하고 있다. 종편은 제가 만들었는데 그 방송들이 전부 좌파 정부의 나팔수가 돼서 유감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종편을 본인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좌파 정부의 나팔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위해서 이 종편 방송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것을 자인한 것인지 홍준표 대표에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이건 종편이든지 간에 방송은 특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지고지순의 가치인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국민 앞에서 이 종편 또 방송과 관련해서 그런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현재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최우선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구리 569기는 건설 허가 후 경주 지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작년과 올해 국감 때 계속적으로 원전 건설에 앞서 지질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논란만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은 규모 7.0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완성된 건물에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고 현재 건설 중인 그 건물 자체는 지진에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며 건설 중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상태에서 건설이 계속된다면 결국 지진에 견딜 수 없는 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전문가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계획된 지질 조사를 신속히 완료한 후에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개 발언이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1 정책위원회 공통보고사항